뭐 강변에 여자 하나 죽었다는데 그 사건도 니 맞지 계속 이러니까 소문을 하더라고. 그날은 달조차 뜨지 않아 유난히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다급히 도망치고 있던 한 사람. 여자하고 가게에 타다가 따라오다는데 범인들은 따라온다고 진짜 뚱바보고 뛰다가 피해 남성은 도망쳐 인근의 한 공장에 몸을 숨깁니다. 때마침 출근한 공장 직원에게 발견되면서 세상 앞에 끔찍한 실체를 드러낸 살인사건. 여자는 뇌의 일부가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는 어떤 일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연체적으로 하면 증거가 없어요. 범행 현장에 수많은 증거물이 남아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는 살아남은 피해 남성의 증언뿐. 그는 범인이 2인조로 그중 한 사람은 키가 170cm가량으로 체격이 크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덩치가 작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 마침내 이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되던 최 씨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지금 입에서 스스로 쭉 다 나오는 게 저절로 자백을 하고 공범이 있냐 공범이 있다 하고 공범이 누구냐니까 장모씨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공범인 장 씨는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그놈을 보니까 그놈이 이런 대박이다. 유일하게 사람을 못 붙여주는 소리.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장 씨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렇게 이 사건은 끝이 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얼마간 수감생활 하시다 나오시게 되신 건가요? 21년 5개월 20일 살고 나왔습니다. 죄를 짓고 처벌받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밖에서 부르더라고요. 저 이름 불러가지고 나가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러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경찰이 추궁하자마자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고백했다는 최 씨. (90년 1월 4일) 박여인의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 그녀가 자신의 집에 물을 들어간 사이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큰 놈이 꼼짝 말아보고 이해분이한테 갈 때 가스총을 꺼내가지고 구릿빛 가스총을 든 채 차량을 습격한 2인조 강도. 그들이 최 씨와 장 씨였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돈을 구해줄 테니 놔달라 했지만 접착 테이프로 피해 남성의 두 팔을 묶었습니다. 박여인을 성폭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뒤로 묶어갖고 짬바를 뒤로 묶고 짬바를 짬바 쳐버리고 이래갖고 큰 놈은 여자한테 고 놀고 작은 놈한테 이 새끼 물에 빠져가 죽이고 이기더라. 최 씨가 박여인을 성폭행하는 동안 천만다행으로 손에 묶인 접착 테이프를 풀고 장 씨와 격투 끝에 도망쳤던 피해 남성. 그로부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참혹하게 살해당한 채 홀로 발견된 박여인. 그녀의 죽음은 오른쪽 두개골의 분쇄 골절로 인한 출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목으로 맞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이마 이쪽에 있는 개방성 손상 외에는 다른 곳에 찢어진 상처가 없다. 가격에 맞는 손상이 머리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 속에도 흉기로 쓰였다는 강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뭘로 그 여성분을 살해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강목 관계도 수사를 해봤지만 강목은 아니고 돌에서 있었거든요. 처음엔 박여인을 강목으로서 살해했다던 기록이 곧 돌을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며칠 후 경찰은 최종적으로 최 씨가 강목으로 박여인의 안면 부위를 먼저 2회 가격하고 공범 장 씨가 주먹만한 크기의 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먹으로 잡히는 정도의 돌로는 이걸 만들 방법이 없어요. 두 손으로 겨우 들여서 내려 찍을 정도. 검찰 측에서 흉기로 의심한 그런 돌 갖고는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의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아주 시력이 아주 나쁜 그런 이제 신체상의 조건, 그 범행 장소가 낙동강변에 완전히 돌밭, 이런 돌이 깔려 있는 그런 곳인데, 그날은 정말로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는데 정상적인 시력이어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당시 장 씨의 시력은 좌우 0.04, 0.06. 그렇다면 장 씨의 이런 시각 상태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저는 그게 뭐 시력 상태가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만한 인물이 상태가 되겠느냐고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아, 그럼 검증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 조사하고 뭐 하는데 특별하게 뭐 그런 거를 못 느끼는데. 당시 살인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피해 남성 김 씨. 한 명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을 잘 모르겠다며 다소 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유죄에 힘을 실어준 결정적인 증거. 1차 감식에서는 A형, 2차 감식에서는 AB형의 혈액형임이 밝혀집니다. 최 씨의 혈액형은 AB형. 그가 범인이라고 확인되던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 검사할 때 A형이 AB형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손수건의 넓은 부위 혈흔이 묻은 쪽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AB형도 나오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없이 이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손수건에서 나온 정액이 범인의 것이라면 최 씨가 박여인을 성폭행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만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성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손상은 없어요. 단지 정액 반응만 검출된다는 거예요. 정액 반응은 성관계 후에 며칠 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말로 공사를 한다더라. 강도 사건 시인해라. 낙동강 강변에 여자 하나 죽었다는데 그 사건도 니 맞지? 그 시인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고문을 하더라고. 경찰은 공사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최 씨의 팔목을 휴지나 신문지로 감싼 후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여자분인가 그래 맵사강이 콧구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부터 이제 뭐든 시인했죠. 그 시인하고 나니까 이제 뭐 공범이 또 여도 둘이다 이제 얘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최 씨가 물고문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날 우연의 일치인지 살인을 인정한다는 자백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사전 현장 검증을 했고 이번에는 장 씨에게도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막 손목에다가 뭐 화장지 신문지를 감고 접어서 감고 수갑을 채우더라고. 사람이 거꾸로 되는 상태에서 주전자 물을 막 붓더라고요. 그 후 고문을 계속하며 뒤죽박죽이던 진술을 정리한 날짜가 15일이었다고 주장. 그들이 주장하는 고문을 당했던 날과 진술서가 변화되는 날이 일치하는 건 그저 기막힌 우연인 걸까? 그러니까 그 전에 14일까지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15일부터 어찌된 일인지 둘의 이제 진술의 시나리오들이 일치하기 시작한다. 그 전에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분이 진짜 엄궁동 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아요? 아니면 억지로 끼워 맞추신 거예요? 좀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좀 놔주세요. 그의 대답은 그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장 씨와 최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날 밤 박여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그들은 누구일까? 단독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이 희생자의 등 쪽에 나타난 상처. 혼자 끌고 가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실제 박여인의 등에 난 찰과상 부위와 한 명이 마네킹을 끌었을 때 생기는 상처 부위가 일치한다는 소견입니다. 면식범들이 계획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비면식범에 의한 어떤 의도적인 살인 현장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흉기나 범행에 쓰인 도구 같은 것들을 전시해 놓은 현장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거죠. 면식범에 의해 범행 현장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박여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A형의 혈액형, 그날 박여인과 함께 있다가 달아난 어쩌면 A형의 김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화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진술 자체가 대단히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어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미제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의아한 것은 사건 당일 도망친 이후의 김씨의 행적입니다. 이 사람이 30-40분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직원들한테 한 말은 내가 너무 추우니까 나를 좀 따뜻한 곳에 데려가 달라. 이 말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기록들이 눈에 띕니다. 김 씨의 최초 진술조서에 날짜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진술조서는 날짜를 기록을 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사건 피해자 진술조서에 유독 이 서류에만 날짜가 앞뒤로 다 빠져 있는지, 이게 정말 실수인지 전 처음 봤어요. 두 사람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제가 뭐 바란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기야 뭐 하겠습니다. 이제 누명을 벗고 제가 이제 누명은 우리가 필히 벗어야 되는 거고. 내 진실을 밝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떳떳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테이프 붙이기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허모 형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남자 같습니다. 그다음에 엄궁동 사건 얘기를 해볼 텐데요. 1990년 1월 4일에 이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피고인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가 있어요. 뭐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음성이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에. 근데 그때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손잡이를 이렇게 꽉 잡는 그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앞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 어떻게 격투를 하고 강도를 할 수 있을까? 잡아다가 무차별적으로 물고문했습니다.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했고 그 고문에 의한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통한 것 같은데 내가 이분들이 참 많이 돌아다녔다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 다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거들떠보지 않았대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니까 안 된다. 새로운 증거가 뭘 가져와 봐라. 막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을 했었어요. 전 기억나는 게 분홍색 보따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원본 기록은 그 당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전산상 폐기된 걸로 나와 있었고 원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재심 어떻게 하자 했는데 엄마가 남겨놨었어요. 엄마가
이 억울한 옥살이 했던 분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복사해 놓고 보관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는 게 유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사무실도 방문했고 가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또 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장동익이 최인철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아무리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변호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편지를 좋게 보낼 수 있어요? 변호사님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항의성 편지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항의성 편지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과오가 되고 흠이 될 수 있는 거고 책임을 추궁하는 또 때론 편지였고 하는데 그걸 다 남겨놓고 또 본인이 뭔가 또 재심을 하려고 또 자료를 했고, 이게 저는 선배 변호사로서 참 본받을 부분이기도 하고. 다 그때 비디오로 찍었다, 이 진술 과정을 이라고 했는데 이 진술 영상 녹화 기록은 지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비디오 테이프는 없어요. 녹취록만 봐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영상을 지금 검증해 보면 이거 허위 자백입니다, 이거 위축된 상태였고 겁을 먹은 상태였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테이프 붙이기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허모 형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반장이었죠? 네, 반장이죠. 실무 책임자였죠. 1계급 특진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막내였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자기도 잘못을 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건으로 해서 어떤 혜택도 받은 거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정작 혜택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 있는 사람들은 퇴직해가지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 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취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다 봅니다. 가장 고문을 잔인하게 했던 경찰인데 그 사람을 만약에 법정에서 제가 처음 보고 신문했다면 그 사람한테도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와요. 근데 배종원 PD랑 너무나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 그것이 알고 싶다 PD 만나고 그때는 이 얘기했죠? 하면 어떻게 부정해요? 그분도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 신문했죠. 배 PD님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했어요. 두 명의 괴한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고 여성은 죽고 본인은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봐요.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제가 기록도 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여성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남자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진범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갖다가 처벌케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일 수 없어요. 자기가 진범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피하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갔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이분들 유죄 판결 확정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다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더 확인할 길이 없죠, 사실 그거는. 그럼 이 사건도 뭐 영구 미제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구 미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심과 무죄 판결 과정에서 진범은 이 사람이라고 절대 특정 못 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재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계인 거예요?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고 재심을 개시한 이후에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중에 있고 개시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그 재심 개시 결정이 다음 달에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있고 무죄 판단은 내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두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저랑 같이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같이 갔어요. 부산에서요? 네.
노래의 마지막에 나오는 끝내 이 길이라라는 그 대목이 이분한테는 아주 강렬한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했고, 그래서 이 상록수라는 노래를 가르쳐 드렸고 혼자 부르실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잘 됩니다, 무조건. 하나의 이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걸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풀기 위해서 변호사님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이제 여러 뭐 자원봉사 비슷한 수준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노고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심 사건은 한 편의 다큐입니다. 그 다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때론 감동이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끔 합니다. 그게 재심 사건의 저에게는 의미고, 그런 의미를 잘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죠. 오늘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예.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좀 하시는 사건들 진짜 끝내 이길 수 있기를. 예, 끝내 이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열한 어둠의 거리엔 늘 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치를 떨어야 돼. 그 인간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는 곳엔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는 강력반 공형사였습니다. 서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뭐 굵직한 사건도 뭐 여러 가지 해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형사에 매결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들 평가를 하십니다. 순경에서 시작해 총경이 된 경찰군, 부산 경찰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설의 공용사와 기이한 인연으로 엮인 이들이 있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기수로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다는 최인철 씨. 모범수로 감형돼 8년 전인 2013년 세상에 나온 그의 죄명은 살인이었습니다. 얼굴을 저거 때려주고 암기 잃어버렸나? 박사인데? 몹시도 추웠던 1990년 겨울, 부산 엄궁동의 갈대숲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한 여인. 한때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인조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여자가 살아남은 게 있어. 여자하고 가비 타다가 그 여기가 이제 그때 범인이 적은 놈 한 놈, 키 큰 놈 한 놈, 이 둘이란 말이야. 2인조 범인들은 부산의 엄궁동 강변도로에서 차를 세워두고 데이트를 즐기던 연인을 습격해 가스총으로 위협한 뒤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한 남자가 공용사가 형사과정으로 근무하던 경찰서에 잡혀오면서 수사는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최인철 씨였습니다. 억수로 승진해가지고요. 너 이리 와보라. 와중에서 그때 뭐 강변도 왜 갔어? 무차별하고 공범이냐 공범이다 하고 공범이 누구에게 잘못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곧이어 최인철 씨가 지목한 친구 장동익 씨도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 생전 구경도 못한 사건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시인하냐는 걸 끌어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아닌 걸 왜 시인을 하냐고 그랬어요.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말을 경찰도 검찰도 재판도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결국 두 사람은 무기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2명의 살인범이 생겨났고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가 33살, 딸은 2살이었습니다. 나오니까 딸은
24살이 됐고 저는 55세 나왔습니다. 평범한 아빠이자 남편이었던 이들은 어쩌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인범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을까? 먼저 경찰에 붙잡힌 친구 최인철의 진술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왔다는 장동익 씨. 처음 최인철 씨가 경찰에 체포된 건 살인사건과는 무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 부산시에 갖고 자연보 명예감시관이 있거든요. 이제 얼수도로 주로 했었습니다. 거기는 이 철새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분이 이제 운전하다가 제가 이제 가니까 좀 나가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돈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얼떨결에 받아버렸어요. 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중인 최인철 씨에게 경찰이 갑자기 공범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공범이 둘이었다는데 하나는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 사람한테 돈 받을 때 내가 받았고 그 친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그래도 뭐 뒤통수 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가면 그 뒤부터 이제 고문이 시작됐었어요. 물고문을 견디다 못한 최인철 씨가 공범으로 친구 장동익 씨를 지목하자 경찰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사건을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낙동강변 살인사건입니다. 장동익, 최인철 씨는 그날 그 현장엔 가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라는 사람은 그 당시 형사 가장이죠. 그래가지고 인철이가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사건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는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주더라고요. 자백 받아내. 던지면서 자백 받아내 이러더라고요. 자백 받아내 할 때면 공사 해소리 아니겠습니까? 당시 두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수사팀을 이끌던 형사과장. 그가 바로 공영사입니다. 쇠파이프에 휘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하도 몸부림 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새끼 무게 많이 나가네 그러더라고요. 이 수갑을 이렇게 뒤로 치우더라고요. 뒤로 치워갖고 이 덩어리에다가 뭐 이상한 판자 같은 걸 갖다 놔는 거 봐요. 꼽았는 거. 그럼 몸부림 못 치겠더라고. 당시 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공영사는 정말 고문을 몰랐던 걸까? 내가 그 사건을 가지고 뭐 상세히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기억을 못해요. 사실 미안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범인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고 더더욱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고 이래저래 보면 거기에 과연 그 사람들이 범인을 실공할 수 있는 뭐 목적이라든지 무슨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뭔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있어서 검사나 판사나 1심, 2심 대부까지 가지고 그 유죄가 나지. 때문에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의 얘기를 최초로 세상에 알린 기자는 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선뜻 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의심이 깨어진 건 두 사람이 가져온 낡은 보따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들고 온 그 보따리가 있어요. 분홍색 보따리 막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그때는 만지면 이게 부서질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다 그 수사 기록이더라고요. 그리고 재판 기록 있고 강도 살인, 강도 상해, 강도 강간, 특수감금 진짜 적용할 수 있는 강력 범죄가 거의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진짜 특히나 이제 살인 사건인데 증거가 없어요. 수사 기록 속에 증거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사람들의 유죄가 확정되게 했던 그 결정적인 증거는 이분들의 자백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백 하나.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 검토만으로도 당시 수사에서 가혹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건, 재심 사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행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조작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는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경찰의 가혹행위를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담당 검사를 두 사람은 직접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왜 찾는데요? 납니다. 고맙습니다. 저 최인철입니다. 옛날에 영국동 사건. 저 장동익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변호사님 기억이 나는데. 검사님 아니십니까? 검사 아니요. 변호사님. 당신들하고 한 이야기 없어. 나가. 때로 나가세요. 장난하지. 안 나가. 나가. 다시 찾아간 그의 사무실은 이미 오래전 비워진 듯해 보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비수리 후 어느 누구도 사과는커녕 진실을 말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시작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3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은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의 사과문은 어딘가 익숙합니다. 화성 8차 사건 재심으로 윤석열 씨가 무죄를 받은 뒤 발표했던 사과문과 상당히 비슷한 문장들. 너무나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화성 사건도 제가 변호했잖아요. 사과문이 똑같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 그게 이상할 정도. 어떻게 사과문까지 똑같이 써서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사안이 다르고 사건이 다른 건데 그럼 사과문도 달라야 되는 거죠. 형식적인 사과라 생각하죠. 그 재심 딱 선고가 딱 끝나고 무죄가 나오니까 딱 바로 그 이튿날 기계적으로 그냥 몇 자 적어가지고 출입기자한테 인터넷 내온다.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열고 용서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 하는 사람이 없었고. 당시 수사 책임자 공영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그 찾아뵀던 SBS 서정원 PD의 근데 재심만 끝났습니까 이제? 이제 끝났어요. 예. 그 결론 아세요? 재심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결론은 무죄 판결이 났고 수사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지. 재판부는 그렇게. 재판부는 그래서 부이지. 우리도 억울하다는 거. 과장님한테 와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아주 아니라고 한 사람 없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그는 자백을 받아내란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낙동강변 살인사건. 아직 찾지 못한 사건의 진실은 이 갈대숲 어딘가에 쓸쓸히 남아있을 겁니다. 피해자 박 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날 밤 이곳을 빠져나간 범인은 누굴까? 당시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안궁동 카데이트 유부녀 피살 사건, 치정에 의한 총부살인, 폭력배 우발적 범행.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90년 1월 5일에 발간된 지역신문에서 뜻밖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생존다했던 피해자 김 씨에 대한 의혹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당연히 보여야만 할 행동과 처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에 남고 있어요. 청테이프가 내 차 뒷 트렁크에 있으니까 차를 열고 그 테이프로서 나를 결박해라는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저나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범인에게 자신을 결박할 도구가 트렁크에 있다고 알려졌다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발표한 대로가 진실이었다면 X가 취할 행동은 맨 처음 범인으로부터 도주해서 최초로 신고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단지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숨어 있었단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도망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이 점이 가장 의아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료 공장에 가서 이 사람이 30-40분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직원들한테 한 말은 내가 너무 추우니까 나를 좀 따뜻한 곳에 데려가 달라. 이 말을 가장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자 한 명이 남아있는 걸 알면서 본인은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경찰 조사에서 2인조 범인 중 키가 작은 남자와 물속 격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장동익 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시력이 좋지 않았던 동익 씨.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압도제대로 볼 수 없었던 장동익 씨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물속에서 격투까지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캄캄한 밤에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석연치 않은 김 씨의 진술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을 들어갔다던 박여인이 느닷없이 나타난 괴한을 보고도 달아나는 대신 범인에게 물을 건넸고 심지어 김 씨도 그 물을 나눠 마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화들, 물 나눠 먹고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여러 가지 진술 자체가 대단히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피해자 김 씨. 다름이 아니고 그 선생님 소식이 좀 궁금해서. 예. 그 사람 돌아가신 지 지금 한 20년 됐는데요. 아, 돌아가셨어요? 예. 20년. 예. 김 씨는 이미 오래전 지병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장동익, 최인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어머니의 삶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아들이 수감된 후 분홍보자기를 손에 든 어머니는 전국 각지를 돌며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사건 기록을 한 장씩 모아온 어머니. 하지만 미처 그 한을 다 풀지 못하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살인범이 된 그날 이후 평생을 품고 있던 분홍 보따리를 마지막 유품으로 남긴 채 말입니다. 장동익 무죄. 아무 죄 없어 무죄. 진실이 밝혀졌어요. 엄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장동익 무죄.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그 말을 들려주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왜 자신들이 살인범이 되어야 했는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답을 누군가는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간다. 어디를 갈래? 누명을 벗었으니까 이제 진실을 찾았어. 진실은 찾았고. 아니지, 이제 끝까지 찾아야지. 30년이 지나서야 살인 누명을 벗고 이제 마음 편히 함께 길을 걷는 두 친구. 그때도 지금도 장동익과 최인철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21번째 그알자. 반가운 소식만 가지고 오는 우리 그알자의 제비 같은 존재 이동원 PD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죠? 네, 제비 이동원입니다. 제비, 예,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듣고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소식인데요. 지난 2월 4일이죠. 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우리 장동익님 나오셨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일을 축하드린다고 하는 게 표현하는 건 당연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의 협조에 또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이 네. 왔습니다. 우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동원 PD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장동희 선생님은 1990년 1월 4일에 이제 낙동강변,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에서 있었던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가 되셔서 진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감형을 받으셔서 2013년 출소를 하셨는데요. 이번 2월 4일 31년 만에 누명을 벗으셨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소감 딴 사람 같으면은 뭐 그 자리에서 참 울컥거리기도 했을 거고 눈물도 많이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선고 날. 근데 저는 타임을 놓친 거지. 무죄라 소리 나왔을 때면은 막 만세라도 부르고 박수라도 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리 듣는데 기울이다 보니까 마치는 그 타임을 놓친 거죠. 무죄라는 말을 못 들으신 거네요? 그걸 못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마치자 소리, 가자 소리 안 했으면 계속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참이었었죠. 재판부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보셨으면 되는데 왜 재판정에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장동희 선생님이 그 앞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아마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귀로만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타이밍을 또 좀 놓치셨던 게 아닐까. 예. 놓치신 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 다시 한번 좀 재연해 볼까요? 저희가 한번 무죄를 한번 만세 한번 할 수 있는 무죄를. 이따가 판결문이 있죠. 판결문 있으세요? 판결문을 갖고 오셨어요? 예. 그럼 보시죠. 그럼 같이 한번. 예. 얼마나 좋은 겁니까? 판결 이렇게 표지를 만드셨네? 예. 표지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을 보냈습니까? 참 21년 5개월 20일. 요거를 이동원 PD가 놓치신 거니까 한 번 더. 판사는 아니지만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장동익은 무죄. 만세! 야, 진실은 밝혀지는 거고 지연든 정의도 정의라 생각합니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던 게 2016년 배정훈 PD가 연출했었는데 이동훈 PD랑 어떻게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그 알이 16년도는 맞는데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1047회. 어우, 그걸 기억하세요? 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우리 이동훈 PD님은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나서 궁금한 이야기 Y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알 할 때는 모자이크를 했지만은 궁금한 얘기 할 때 내가 얼굴을 낸다 했어요. 나는 떳떳하니까는 난 드러내고 싶다. 얼굴도 내고 나 이름도 알리고 싶다. 우리 딸은 반대하는 거죠. 얼굴 내면 안 된다면서. 왜 따님께서 이제 좀 거절하셨냐면 출소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전까지 사위분과 따님의 이제 시댁 식구들이 선생님 사연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 왜냐면 이제 뭔가 진실이 좀 밝혀지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기 시댁 식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 Y도 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다 같이 KTX 타고 내려가서 이제 사위랑 이제 따님이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건 기록과 모든 걸 다 꺼내놓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나중에 아빠 내 생각이 좀 짧았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방송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 제 얼굴과 성함이 이제 공개가 되셨었죠. 또 작년 창사 특집 방송 때도 같이 했었잖아요. 이동훈 PD랑은 되게 오래된 인연이 있네요. 예. 이게 그 알 저 알에 나오시면 저희가 미리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진아님, 요즘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행복해하는 거요? 저는 행복해하는 거라면 딴 거 없습니다. 손주가 둘이거든요.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딱 무릎에 앉을 때 그때 살아남은 보람이 있구나. 또 우리 또 아내 역시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하나 믿고 시집을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걸 견디고 또 기다려주는 게 또 고맙고. 야, 지금 거의 1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협인이얌님께서 저는 가장 평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신지 추천 맛집은 있는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밀면을 좋아합니다. 밀면을 좋아하고. 참고로 도준호 PD님도 고향이 부산. 그렇습니까? 부산입니다. 밀면 어디가 맛있죠? 소문난 거는 가야 밀면, 뭐 추나 추동 뭐 이렇게 소문은 났지만 우리
이동훈 PD님도 같이 한번 가봤죠? 경북밀매? 예. 네, 가봤죠. 난 거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영도에 경북밀매라고 이 영도 하이마트 뒤에 경북밀매라고 있는데 네,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사장님과 관계가 우리 사촌 형이지만은 여기 들으시면 안 되죠. 그걸 떠나서 근데 맛은 맛있습니다. 저 맛은 양도 많고. 예. PD님 저기 부산 오시면 같이 한번 제가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 말고 다른 맛집 추천할 수 있는 부산의 맛집. 맛집요? 충무동의 그 족발. 네. 족발집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상호명이 어떻게 되죠? 상호는 또 이야기하면 그는 또 그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안 됩니다. 아니 경북밀매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이거도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네, 상호 거기는 제가 글을 몰라가지고.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즐겨보는 TV는요, 진짜 저는 잊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저 인생을 바꾸게 된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오늘날에 딱 이 무죄 판결문도 받게 됐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하시나요? 16년도 10월 1일 날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저는 찐팬입니다. 진짜요? 예. 어느 정도로?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몇 번이나 하면 좀 서운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꼭 챙겨보죠. 그러면 그 알잘에 이렇게 그 아리님들 출연하실 때마다 하는 또 코너가 있습니다. 이동 PD도 할 줄 몰랐죠, 이거? 저한테 대본이 없네요?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전직 혹은 현직 PD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그걸 듣고 PD 이름을 맞추는 거랍니다. 가능한가요,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PD도 한번 맞춰보시죠. 예, 뭐 저는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조금 무관한 내용인데요. 배정훈 PD입니다. 이야, 한 5초도 안 들었는데 바로 아세요? 배정훈 PD 봐. 어떤 방송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거 잠깐 들어가지고. 저는 뭐 어디 방송 팬인지 아시겠어요? 예, 뭐 천의 특집. 그 다음 단계입니다. 네. 남자답게 여쭤보면 남자답게 말씀해. 네, 이동훈 PD입니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남자답게 여쭤보면 남자답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 그래서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요. 깜짝이야. 남자답게 물어보면 남자답게 얘기하리라. 답을 한다. 남불남다 PD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 채널에서는.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장례 기간, 장례식 하는 기간에 그 윤상엽 씨 집에서 컴퓨터 들고 나오셨죠? 김영태 PD입니다. 오! 어떻게 하셨지? 장례 기간, 장례식 하는 기간에 그 윤상엽 씨 집에서 컴퓨터 들고 나오셨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못 맞출 줄 알았어. 표정이 모르는 표정이었는데. 저는 사실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너도 몰랐지? 내용 듣고 이거 무슨 편이구나. 내용 듣고 알 것 같은데 목소리 듣고 모를 것 같거든요. 전 내용은 모르고 이제 목소리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3단계 살짝 아슬아슬했는데 맞추셨고요. 4단계는 궁금하네 진짜. 정말 짧아요. 네. 정말 짧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푹 지나갑니다. 미안해. 서정훈 PD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서정훈 PD는 좀 목소리가 가늘잖아요. 이 장면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고 맞추신 거예요? 목소리만 듣고. 미안해. 반박 불가 찐가리 이제 장동익님과 함께하는 그 알잘. 근데 항상 무슨 날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일자까지 정확히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것도 21년 5개월 20일이죠. 날짜로는 7,841일 되더라고요. 그까지 세보셨어요 이렇게?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긴 세월을 어떤 심정으로 견디셨을까. 지금 처음에 들어갈 때 생각하면은 참 깝깝하죠. 2살 먹은 딸을 참 보던 거 있다가 놓고 참 살다 보니까 이런 데도 오게 되는구나. 이 참 말로만 직력을 이 세상 내가 왜 살아야 돼 막. 가족들 생각하는 거 그냥 내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살인자로서 남게 되는데 가족 역시도 살인자 가족이 되고 하는데 내가 살아나가야만이 내 진실도 밝히고 가족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줘야 되지 않겠나 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지 하던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 무죄 받으시고 했을 텐데 가장 떠오르는 가족분 보고 싶은 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제일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안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싶다는 소리를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갔다가 왔습니다. 장동익 무죄. 아무 죄 없어 무죄. 근데 진실이 밝혀졌어요. 엄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해요. 진실은 밝혀진다. 예. 하고 싶다. 저는 16년도 10월 1일 날 그것이 하고 싶다 할 때도 진실이 꼭 밝혀질 겁니다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말이 딱 오늘날 밝혀졌습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범인을 몰렸던 최인철 선생님이랑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지금은 만나가지고 또 술도 같이 앉아서 가고 뭐 처음에는 참 원망도 많이 했죠. 그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이 이래 되고 내가 뭐 생진역을 살았는데 생각하면은 얼마나 믿겠습니까? 최인철 씨가 이제 공범이라고 예. 자백을 했던 거죠. 예. 근데 나도 고문을 당해봤지만은 저게 고문을 얼마나 당했으면 내를 끌고 갔겠나 물고 갔겠나 참 고생했다 소리 나오고 그래서 옆전에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지난날에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살자. 지금 뭐 가족분들끼리도 같이 놀러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오늘 장동익 선생님,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오늘 저희랑 함께하신 소감 듣고 싶네요. 재판 끝나고 나서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았지만은 또 이 좋은 기분을 저 혼자 느끼지 않고 많은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게 더없이 고맙고 또 그 알잘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많이 봐주시면 생활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장동익 선생님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